유튜브에서 찍는다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요만큼에서 벗어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 안에서 예쁘게 포즈를 취하고 그리고 이 세미나를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AI 바이오헬스케어 분야 활용과 젠더 특성 영향인데요. 우선은 본격적으로 세미나에 들어가기 앞서서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근무하고 있는 기관이 산업통상자원 R&D 전략기획단입니다. 그러니까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기관이고요. 그리고 그 이름에서 아시겠지만 R&D, 그러니까 산업부의 산업기술 R&D의 투자 전략 수립이나 아니면 기술 정책 수립 이런 일들을 담당을 하시고요. 그리고 또 여기 또 청중으로 우리 과거에 제가 보셨던 저희 MP분도 지금 여기 자리에 계셔가지고 제가 조금 떨립니다. 잘할 수 있을지. 그래서 그런 일을 저희가 하기 때문에 저희 조직 자체는 다양한 이 전문가들이 같이 모여있는 작은 집단이고요. 그리고 이제 주로 하는 일은 첫 번째로는 산업 전반의 트렌드나 이슈 이런 것들을 조금 빠르게 캐치해서 요거를 산업이나 R&D 쪽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정부가 지원을 하면 좋은가 그런 일들을 주로 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사실 제가 바이오 분야,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나 아니면 인공지능을 전공한 전공자는 아닙니다. 다만 현재의 트렌드 아니면 산업 현황, 기술 현황 이런 것들을 잘 조합해서 우리 여기 계신 분들께 전반적인 조망과 현재의 이슈와 그다음에 저희 뒤쪽에 이제 젠더의 영향 부분을 조금 넣었는데요. 우리 과학자가 특히 기술하시는 분들이 잘 생각지 못하는 그런 젠더의 영향 이런 부분까지 좀 간략하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있는 내용은 제가 연구한 내용은 아니고요. 전문가분들이 워낙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전문가분들이 이제 잘 연구해 놓으신 부분들을 잘 취합 정리해서 오늘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개요부터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패러다임의 변화, 그런 인공지능은 어떻게 활용되는가, 그다음 젠더 특성 영향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은 우리가 과거에는 이제 의료 산업이었잖아요. 의료 서비스. 최근에는 아시다시피 첫 번째로 이제 ICT 기술, 컴퓨팅 기술, 특히 최근에 와서는 AI 기술, 그다음에 모바일 이런 것들까지 기술의 발전 또는 우리 사회로 깊숙이 들어오면서 그런 것들이 의료 부분의 범위까지 확대를 시키고 있고 등산들 열심히 하시잖아요. 등산도 하고 조깅도 하고 이런 건강관리 부분들이 원래는 개인의 영역이었는데 이제 그 개인의 영역이 조금 더 이제 전문가들과 쉽게 접할 수 있는 접점이 생기면서 그런 영역까지 이제 전반적으로 서비스가 가능해지는 이런 헬스케어 영역 자체가 굉장히 지금 넓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특히나 우리가 이제 출생률이 이제 가장 낮은 국가 중에 하나인데 기본적으로 이제 연세 드신 분들도 많아지고 전반적으로 사회가 고령화되는 따라서 당연히 이런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그다음에 시장이 성장하는 건 너무 당연한 결과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은 범위가 넓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이게 앞서 말씀드린 인공지능 기술이나 아니면 빅데이터 이런 부분들이 융합이 되면서 과거에는 증상이 나타났을 때 치료하는 것에서 그쳤다면 이제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 우리 생체 데이터라든가 아니면 우리의 건강 활동의 데이터라든가 아니면 보건 의료 데이터라든가 이런 데이터들을 분석을 해서 앞으로 발생될 수 있는 질병까지 예측하는 단계로 그다음에 예측하고 나면 당연히 관리를 하고 예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예측, 예방, 관리하는 단계로 이제 패러다임이 바뀌고 산업이 트랜지션이 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개인마다 모두 다 다르잖아요. 키도 다르고 연령도 다르고 모두 다 다른데
실제 이제 먹는 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몇 세부터 몇 세까지 어린아이는 요만큼만 먹고 성인은 요만큼만 먹고 지금까지는 이렇게 관리가 됐단 말이죠. 근데 이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 그런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각각의 기저질환이라든가 아니면 체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맞춰서 의료가 이렇게 서비스가 될 수 있는 개인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쪽으로 지금 패러다임과 또는 이제 이 산업이 지금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 개인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일인 거죠. 그래서 이제 기존 데이터와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데이터가 굉장히 많은데 그게 이제 수기로 돼 있던 것이 디지털화가 되면서 활용이 가능해졌고, 두 번째로는 또 계속 모아지는 데이터들이 계속적으로 축적돼서 분석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가용성이 높아지면서 개인 맞춤형 치료법 또는 이제 환자 데이터에 기반하는 신약이 개발되는 등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로 확장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거는 요 밑에 있는 표는 지금 현재 인공지능 AI로 뭘 할 수 있나요? 하는 사례를 간략하게 조사한 예시인데요. 예방 예측에 관련해서는 폐혈증, 혈당관리 부정 예측, 심장마비 이런 걸 지금 벌써 다 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이 개발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논문으로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파일럿 형태로 또 임상으로 진행이 되기도 하고요. 예를 들어서 폐혈증 같은 경우는 우리 응급실이나 병원에서 가장 사망을 높게 하는 그 질병이 여기 있는 폐혈증인데요. 근데 이 폐혈증을 예를 들어서 과거에 응급실에 들어왔던 환자들의 생체 정보들, 맥박은 어떻고, 그다음에 이제 그때의 그 체온은 어떻고, 그다음에 이제 혈액 검사 같은 걸 했을 때 어떻고, 심박수는 어떻고 이런 데이터들이 쭉 있잖아요. 그럼 그런 데이터들을 모델의 인공지능에 학습을 시켜서 이 사람이 이런 형태를 보이니 14시간 안에 죽을 확률이 몇 프로쯤 되겠다. 이런 걸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예측하면 의사들이 훨씬 더 그 응급한 환자를 케어하기가 훨씬 더 쉬워질 거고, 그렇게 되면은 사망률도 더 줄겠죠. 그러니까 다 과거의 데이터들이나 아니면 기존에 있는 데이터들을 학습을 시켜서 암 패턴도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골 연령이라는 게 이게 아이들의 키를 예측할 수 있는 거래요. 그래서 골 연령도 예측을 하고 나면 애가 얼마만큼 클 수 있는지를 보다 더 정확하게. 그러면 이때 성장판이 안 다쳤으면 무슨 치료를 해야 되고 아니면 어떤 지원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도와줄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시장 개발이나 아니면 새로운 후보물질 설계할 때도 충분히 활용이 현재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인공지능 관련 기술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우리 그 알파고 마이세도를 이길 때부터 딥러닝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딥러닝, 머신러닝, 자연어 처리 이런 것들이 최근에 이제 핫하게 활용되고 있는 기술이고, 예를 하나 들어보면 딥러닝 같은 경우는 데이터 이거 좀 기술적인 부분이니까 좀 기술적인 내용은 넘어가도록 하고요. 진단 영상이나 헬스케어 IT에 과거의 진단 영상들, 예를 들어서 엑스레이를 찍은 영상들이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영상들을 딥러닝 기법이나 머신러닝 기법을 이용을 해서 알고리즘에 학습을 시키고, 그런 학습을 시키면 걔가 우리가 어떤 패턴으로 그 예측을 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알 수 없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은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영상을 보니 97% 이상 폐암이나 이런 것들을 예측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AI를 활용한 진단 치료할 때 이런 딥러닝, 머신러닝 이런 것들이 지금 활용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자연어 처리 같은 경우는 환자하고 의사하고 이렇게 만났을 때 환자가 이렇게 자기 증상을 얘기하잖아요. 증상을 얘기하면 그거를 잘 받아서 우리 EMR 같은 데에 예쁘게 적어주는 그런 일을 할 때 이런 자연어 처리 같은 것들이 활용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인공지능 관련 기술들이 지금 바이오 또는 의료 분야에 또는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금융 아니면은 다른 부분들도 또 이런 기술들이 활용이 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시장을 살펴보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이렇게 범위가 넓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2030년에 1,817억 9천만 달러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전체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이 지금 CAGR이 성장률이 45.1%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금융, 유통 소비재 제조에 이제 AI 도입 AI를 융합한 그런 서비스의 성장률을 살펴보면 금융은 32.3, 유통 소비재는 34.7, 제조는 39.7인데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는 41.1%로 사실 가장 높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성장 속도도 굉장히 커서요. 50.8%고요. 그러니까 글로벌 평균 41.8%고 아시아 평균 47.9%인데 그거보다 훨씬 높습니다. 아시다시피 바이오 쪽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데이터가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AI가 적용을 빠르게 할 수 있는 요인도 있고요. 또 아시다시피 빠르고 지금 인터넷이 잘 되어 있잖아요. 굉장히 빠르고 그런 영향도 있고, 그리고 기술력. 그래서 이 세 가지 삼박자가 맞아서 우리나라 국내의 성장, 시장의 성장 속도가 굉장히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AI 활용 분야를 좀 예시로 살펴볼 건데요. 분야는 굉장히 넓지만 크게 세 가지 분야로 나눠볼 예정입니다. 첫 번째는 신약 개발할 때, 그다음에 의료, 진단 처리, 그러니까 진단 치료, 그다음에 예방 이런 거 할 때, 그다음에 이제 의료기기에는 어떻게 활용되는가, 이 세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신약 개발을 하는 부분이 굉장히 핫한 부분인데요. 이 신약 개발 부분은 좀 제조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여기 바이오 쪽에 신약 개발하는 이 프로세스를 잘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짧게만 보면 후보 물질을 탐색해서 그다음에 이제 제일 좋은 후보 물질이 뭔가를 찾고 그다음에 요걸 가지고 임상 실험이라는 걸 들어가기 전에 여러 사람들한테 해보기 전에 전임상 실험이라는 걸 하고 그다음에 임상 실험을 하고요. 그다음에 허가 승인을 받습니다. 이때 평균 15년이 걸리고 금액은 1조에서 3조 원 정도가 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 신약을 개발을 하고 나면 이게 잭팟인데 그걸 만들어내기가 굉장히 힘든 거죠. 근데 이렇게 오래 걸리는 이유는 이게 사람이 계속 트라이얼 앤 에러 이걸 시험 반복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과거에는. 근데 지금은 이걸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으로 합니다. 예를 들면은 구글에서 얼마 전에 알파폴드라는 이 인공지능이 나왔잖아요. 그게 단백질이 어떻게 꺾였나, 어떻게 접혀있나 요거에 따라서 그 약재의 기능이 달라지는데 그걸 요렇게 꺾여 45도 꺾였을 때는 요런 효능을 30도로 구부러졌을 때는 이런 기능을 이런 걸 미리 예측해주는 알고리즘인 거예요. 그러니까 약의 분자 구조 또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넣으면 그걸 가지고 A, B, C, D, E, F가 이런 기능을 발현할 수 있는 제일 좋은 후보군입니다라는 걸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추천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시간이 얼마나 주냐면 원래 여기 밑에 그림을 보시면은 타겟 디스커버리 하는데 2에서 3년, 그 다음에 스크리닝 하는데 또 1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게 흡수가 잘 됐나? 메타볼리즘, 대사는 어떻지? 배설은 잘 되나? 독성이 있나? 이런 거 체크하는데 요만큼. 요렇게 해서 이게 한
5.5년에서 한 12년? 맞나요? 12년? 10년 정도 걸리거든요. 근데 요걸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을 하면 1년에서 2년 사이로 줄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시장을 개발하고 또는 제조할 때 이럴 때 이 인공지능이 활용됨으로써 개발 비용을 70% 이상 감소시키고 시간도 확 줄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시장 개발하고 나서 요거 이제 임상 시험을 하고 또 판매를 할 때 또 활용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보 탐색할 때, 약물 설계할 때 초정 물질을 제시해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동물 실험할 때도 실험 결과를 예측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임상 시험을 할 때 어떤 환자 그룹을 구성하면 좋은가를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가를 추천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임상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너무 좋을 텐데, 근데 그게 다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비용이 적게 들면서도 가장 오류를 줄일 수 있는 최적화된 환자군의 이런 구성 같은 거를 인공지능이 추천을 해줄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의료 서비스, 우리 진단 치료할 때 의료 서비스 같은 경우도 최근에는 이런 전자의료 기록지, 이거 의사분들은 너무 양세정 교수님 너무 잘 아실 텐데 이게 너무 잘 돼 있고 우리나라가 그 다음에 이제 오믹스 데이터나 임상 데이터나 이런 거 활용을 해가지고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환자의 유전체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돌연변이 유전자 감지하거나 이런 일들을 해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가장 많이 활용되는 거는 영상 데이터. CT나 MRI나 아니면 우리 방사선 엑스레이 데이터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영상 데이터들을 막 학습시켜와서 사람의 눈이나 또는 기존의 이제 통계적인 방법으로 할 수 없었던, 찾아낼 수 없었던 어떤 그런 변이나 아니면은 질병이나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데 지금 조금 더 정밀도를 높이는 거죠. 정밀도를 높이고 의사분들을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혈압, 혈당, 심전도 이런 것들은 우리 왜 애플워치에도 있잖아요. 심박수를 체크하고 수면도 체크하고 햇빛 이런 것처럼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서 사람에게 개인에게 건강 관리 같은 것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 걸 추천을 해줄 수 있고 또는 이런 것도 있어요. 부정맥을 되게 잡아내기 되게 어렵거든요. 부정맥을 잡아내기 되게 어려운데 이거를 붙이는 패치를 붙이거나 아니면은 피부 밑에 넣어서 24시간 센싱을 해서 언제 생길지 모르는 부정맥을 이 사람이 14시간 안에 부정맥이 발생할 확률이 한 70%입니다. 이런 이 결과까지 예측해주는 그런 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의료가 점점 더 개인에게 맞춤형으로 되고 조금 더 정밀하게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의료기기인데요. 의료기기는 대표적으로 이제 MRI, CT 찍는 이거 이제 대표적인 이제 의료기기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사고를 당한 환자들의 재활을 돕는다거나 이런 것들도 의료기기에 속하는데 또 하나 의료기기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소프트웨어입니다. 이 사람의 스트로크가 언제 올지 예측해주는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영상 분석을 잘해주는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이 과거에는 없던 것들이잖아요. 없던 것들인데 최근에는 이게 독립형 의료기기로 식약처에서 등록이 돼서 지금 허가를 받으면 의료기기로 인정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ICT 이런 부분들이 의료 쪽, 특히 바이오 헬스 케어 분야에 굉장히 지금 깊숙이 들어와 있고 벌써 우리 눈앞에 벌써 와 있으면 우리가 사용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대표적으로는 방금 말씀드린 인공지능 빅데이터 기반의 독립형 소프트웨어 의료기기가 있고요. 의료용 빅데이터, 개인 유전 정보, 건강 정보, 전자의료 기록, 국민 건강 정보 이런 것들을 잘 분석을 해서 질병 진단을 예측하는 형태의 의료기기를 말하고 이런 것들이 의사도 도와주고 환자도 도와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국내 독립형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예시입니다. 굉장히 많아요. 네, 예시고 그리고 영상 분석 장치, 그다음에 방사선 치료 계획을 추천해 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질환의 예후나 예측할 수 있는 거, 그다음에 암이 발생을 할 만한 소인이 있나 없나 같은 거를 알려주는 그런 암 소인 검사를 하는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이 독립형 소프트웨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이제 환자 맞춤형 재활할 때 필요한 의료기기, 생체 신호나 운동 하중, 뇌신호 등 환자의 생체 피드백을 활용해서 재활할 때 도와주는 거고, 이때는 환자, 의료진, 로봇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재활 의료기기들이 도수치료 같은 거 받으러 가실 때 보셨겠지만 그런 장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는 로봇이 좀 더 쉽게 도와줄 수 있거든요. 그럼 이제 그런 경우에는 환자하고 의료진하고 로봇 사이의 어떤 인터페이스나 소프트웨어나 이런 것들이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차세대 융복합 체외 진단 시스템, 진단 장비, 검사 시약, 진단 소프트웨어 중에서 진단 소프트웨어에 AI 기술이 활용이 되고 있고, 요걸 가지고 이제 정밀 의료를 시연해낼 수 있을 것 같고요. 요거는 이제 지금 AI 헬스케어 주요 기업인데요. 시멘스, 필립스, GE, 캐논, 포지필름, 블러블러블러 다들 너무나 잘 아시는 기업들이잖아요. 여기 MRI 만들고 CT 만들고 이런 기업들인데 다들 지금 AI 기반의 이 영상 분석을 하는 장비라든가 아니면은 수술 때 사용하는 디바이스 플랫폼이라든가 이 AI나 빅데이터를 다 활용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공급을 하고 있고, 향후에 아주 확장성이 큰 이 시장에 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굉장히 지금 경쟁이 심한 기업들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빅테크 같은 경우도 최근에 엔비디아가 의료 로봇을 스타트업하고 같이 만들었어요. 엔비디아는 아시다시피 인공지능 칩 생산하는 데고, 그러니까 엔비디아도 이런 헬스케어 분야에 진출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텐센트 모두 다 이 헬스케어 시장을 아주 본격적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AI가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로 융합이 되면서 그러면 이 젠더 특성 영향은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선 이 바이오 분야는 첫 번째로는 성별 특성이 굉장히 명확한 분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성에게 나타나는 증상과 남성에게 나타나는 증상이 다를 수 있고, 여성에게 잘 듣는 약이 남성에게 잘 안 들을 수도 있고, 그래서 여성과 남성, 이건 성은 젠더하고는 좀 다른 개념인데 특히 성차가 있는 분야가 요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이고요. 이런 성 차이에서 나타나는 편향이나 아니면은 오류 이런 것들이 인공지능 또는 데이터가 접목이 되면서 훨씬 더 폭발력을 가지고 그 차이를 넓힐 수 있다. 갭을 넓힐 수 있다. 이걸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린 내용은 꼭 AI가 적용이 됐을 때에만 이런 현상이 발생해요라기보다는 성별 차이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는 이런 편향이
AI를 활용했을 때에는 좀 더 넓어지고 깊어지고 더 큰 오류를 발생할 수 있다라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데이터 문제예요. 이게 AI가 들어오지 않아도 임상실험 같은 걸 해서 우리가 그거 이제 통계적 처리를 하잖아요. 근데 그때도 중요한 게 데이터 문제인데 그 데이터 문제가 여기서는 훨씬 더 인공지능을 활용할 경우에는 데이터를 훨씬 더 많이 쓰니까 조금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데이터 편향 문제가 사실 중요한 원인이고요. 이런 데이터 편향 문제가 발생하면서 질병 진단, 치료 예방 다양한 영역에서 이제 오류가 생기고 당연히 이제 건강 불평등 심화로 이어질 수 있겠죠. 그럼 그런 편향에는 첫 번째는 이제 참여자 선정 편향이라는 게 있는데요. 임상 연구할 때 지금까지 남성 중심으로 많이 했답니다. 제가 임상 연구 전문가가 아니라서 제가 직접 해본 건 아니지만 여러 이제 문헌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이런 걸 들어보면 여성 참가자가 이제 부족하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데이터가 부족했고 이러면 여성 관련 질병 데이터가 부족해지는 상황으로 이어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남성 환자 기준으로 이제 질병 정의 이런 것들이 생기다 보니까 여성한테 발현되는 특이 증상이 좀 오진될 수 있고 세 번째는 그 여성 생리 주기, 월경, 임신, 폐렴 이런 것들이 잘 고려되지 않아서 이런 데이터가 잘 모집되지 않는 데이터 수집 편향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회적 편견 정도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사례를 그것도 대표적인 사례만 아주 쉽게 잠깐 보여드리고 이제 끝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이 진단 오류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사례가 심혈관계 질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흉통이 오고 그다음에 왜 이렇게 이 가슴이 아파도 오고 이제 곧 쓰러질 것 같고 심근경색이나 이런 심혈관계 질환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남성 중심으로 증상 진단이 되기 때문에 여성은 이 흉통 외에도 요통이라든가 허리가 아프다든가 메스꺼움이라든가 두통처럼 이게 심장마비가 오는 건가? 라는 증상과는 조금 다른 증상을 보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심장마비나 심근경색이나 이런 걸로 이 진단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더 여성들이 사망할 확률이 높아지고 이런 심장질환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골다공증인데요. 골다공증 하면은 대표적으로 우리 50대, 60대, 70대 우리 어머님들 떠올리시잖아요. 근데 남성분들도 당연히 골다공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100% 중에서 3분의 1 정도가 남성 환자고 그다음에 남성 환자가 그걸 간과하기 때문에 이게 골다공증인지 아닌지도 모를 거예요. 간과하기 때문에 만약에 다치게 되면 훨씬 더 많이 다칩니다. 크게. 그 이유는 당연히 이제 우리 임상 시험 같은 거 할 때도 이제 뒤쪽에도 또 말씀드릴 텐데 임상 시험 할 때도 골다공증 같은 경우는 임상 시험 할 때 여성분들이 많대요. 여성분들이 임상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고 그다음에 이제 사회적으로 남성분들의 골다공증은 무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골다공증도 이런 예시를 보면 진단 오류나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치료 효과 정화는 여성하고 남성의 부작용, 약물에 대한 부작용이 좀 다를 수 있는데 그게 이제 데이터 편향으로 인해서 최적화되지 않은 치료법이 이제 적용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요거는 이제 미국과 중국의 연구진들이 미국 FDA의 이게 이제 부작용 보고 사이트예요. 부작용 보고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부작용 보고 시스템에 등록된 약물 668개를 분석을 해봤더니 307개 중에서 여성과 남성의 부작용 차이가 나타나더라 라는 보고서가 논문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부작용 때문에 이제 판매를 중단한 10개 약물 중에서 8개가 여성한테 더 위험하더라. 이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신약 개발할 때 여성 참여자가 부족해서 여성에게 발생하는 부작용이나 이런 것들을 간과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는데, 예를 들면은 그 대장암 항암제가 여성에서 탈모 같은 부작용이 더 높고요. 요 탈모 부작용이 더 높은 걸 나중에 알았겠죠? 나중에 알았는데 이게 이제 원인을 우리가 이제 원인을 유추해 보면 신약 개발 단계에서 이 독성에 대한 남녀 차이가 고려가 좀 미흡하지 않았나 라는 연구 결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성가족부에서도 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뇌혈관 질환의 약물 임상 시험에 도대체 남녀가 얼만큼 참여를 했을까를 조사를 해봤더니 여성이 31%, 남성이 69%로 남성이 훨씬 더 많았다는 거죠. 그럼 이런 경우에도 향후에 이제 부작용이나 효능 차이가 당연히 존재를 하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건강관리 책법 요즘 되게 핫하잖아요. 그래서 이 건강관리 책법 같은 경우는 이건 진짜 많이 알려져 있는 대표적인 사례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심장이 좀 두근거리고 내가 좀 졸리는 느낌도 있고 약간 도통도 어지러지하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고 물어보면 남성의 경우에는 심장마비가 의심되니 빨리 병원에 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반면에 여성에게는 우울증이나 아니면 공황장애 등이 예상이 됩니다. 좀 마음을 안정하시고 명상을 좀 해보시는 건 어때요? 라고 추천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것도 이제 과거 사례입니다. 지금은 많이 이게 보완이 됐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런 편향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약물을 신약을 개발할 때도 그렇고, 아니면 이런 헬스케어 장비 또는 헬스케어 플랫폼, 앱 이런 것들을 개발할 때도 그렇고, 이 데이터의 편향 문제를, 특히 젠더의 편향 문제를 우리가 굉장히 아주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 고려를 많이 해야 된다라는 걸 이 예시에서 알 수 있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가 좀 다는 아니지만 100%다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런 노력은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첫 번째는 연구 설계 단계부터 여성 참여를 좀 적극적으로 유도했으면 좋겠다. 이게 꼭 연구진만의 잘못은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은데, 근데 이제 여성 참여를 좀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우리가 이제 가진 다양한 다양성을 좀 사전에 고려할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이제 방금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어떤 성별 차이나 젠더 차이에 의해서 이런 편향이나 아니면 오류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런 것들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분석 이런 것들을 계속 또 전문적으로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런 연구 설계 단계나 중요한 연구를 진행을 할 때는 사전에 어떤 젠더 연구 전문가나 아니면 다양성에 대해서 좀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전문가를 참여를 좀 사전에 시키는 그것도 데이터 편향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가장 요거는 꼭 젠더만의 문제가 아니고 젠더 편향만의 문제가 아니고 AI 알고리즘, AI 모델 자체가 할루시네이션이나 아니면 다른 이런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 여러 가지 편향이나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데이터 부분이 전체 인공지능에서 90% 이상을 중요도를 차지한다는 걸 인식하고, 그런 부분들의 투명성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좀 심도 깊게 고민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참 연구가 부족하거든요. 젠더에 관련된 연구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젠더 혁신에 대한 연구 지원을 좀
꾸준히 지속적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제언입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의 인공지능 적용 활용 사례와 제도 특성 영향에 대한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